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부 합산 연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온다며 안도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수도권에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있으니 적어도 길거리에 나 앉을 일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무조건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수원 권선구에 있는 꽤 크고 화려한 예식장에 다녀왔습니다. 30년 지기 고향 친구의 맏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모인 동창들은 로비에 둥글게 모여서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바빴습니다. 야, 김서방. 너는 요새 얼굴이 아주 훤하다. 말도 마라. 우리 큰애가 이번에 내 앞으로 실비보험 빵빵한 걸로 새로 들어주고 매달 용돈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잖냐? 아이고, 부럽네. 나는 저번 달에 아파트 주택연금 신청해서 이제 겨우 숨통 트였다. 친구들의 대화는 온통 자식, 자랑과 안정적인 노후 자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다들 은퇴 후에도 각자의 자리를 잡고 여유롭게 늙어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 틈에 섞이지 못한 채 축의금 봉투를 쥔 손만 만지작거리며 겉돌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달랑 들어있는 봉투가 전부였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친한 친구 딸의 결혼식이니 최소 10만 원은 냈어야 했습니다. 아니, 3년 전에 저였다면 봉투에 20만 원을 찔러 넣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뷔페 식권조차 받지 못하고 식장 구석에 서서 남들이 먹고 남긴 빈 접시만 부러운 듯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한 친구 하나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이, 박 부장. 너 요새 영통 집값 많이 올랐다며? 대출도 하나 없이 그 큰 아파트 깔고 앉아 있으니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알부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여전히 권선구의 6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 합산 24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사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번듯했던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고 수원 외곽에 비가 새는 낡은 빌라로 쫓겨나듯 이사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평생을 바쳐 모았던 노후 자금이 단 1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을 말입니다. 생각처럼 노후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 30년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쓸고 닦으며 일궈낸 내 집 한 채와 매달 통장에 꽂히는 240만 원의 연금만 있으면 제 인생은 완성된 줄 알았죠. 하지만 굳건했던 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나는 집이 있으니까라며 보이지 않는 폭탄을 끌어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실패의 밑바닥을 전부 보여드리려 합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지옥 같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이 남긴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끝내 길거리로 나앉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3년 전 우리 가족에게 불어닥쳤던 그 잔인하고도 생생한 폭풍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지켜야 할 진짜 노후 자금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에 있는 중소기업 전자부품 공장에서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28살 기름냄새 진동하는 공장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관리부장 명함을 달 때까지 꼬박 30년을 일했죠.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져도 거친 작업복에 땀띠가 나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악착같이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아내 미진이와 두 아들 녀석, 우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일념이었죠. 3년 전 회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정년퇴직을 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 짐 다 내려놓고 우리 두 사람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자. 꽃다발을 안겨주며 눈시울을 붉히던 아내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마치고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꼬박 부은 제 국민연금이 매달 165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제 아내가 젊은 시절 의류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부어둔 연금 75만 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을 합치니 정확히 월 24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내 인생은 꽤 성공했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은퇴하고 부부가 한 달에 240만 원이면 밥 먹고 가끔 여행 다니기에 충분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무기이자 든든한 방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 권선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은행 대출도 10원 한 푼 없이 온전히 제 명의로 된 당시 시세로 6억 원짜리 아파트였죠. 아침에 일어나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등바등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보상 같았거든요. 은행에 빚도 없고 살 집은 번듯하고 매달 숨만 쉬어도 24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삶. 정말이지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은퇴 직후 1년 동안은 제가 꿈꾸던 그 평화로운 노후 생활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늦지막이 일어나 아내와 함께 광교산으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근처 맛집에서 보리밥에 파전을 시켜 먹으며 막걸리도 한 잔 기울였죠. 주말이면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 제가 호기롭게 밥값을 먼저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나 아파트 관리비가 3, 40만 원씩 훌쩍 넘었지만 그때만 해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건 은퇴 후 2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물가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24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세가 무섭고 겨울에는 가스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틀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겨서 병원비 지출도 무시할 수 없었죠. 매달 챙겨야 하는 지인들 경조사비에 식비에 각종 세금까지 내고 나면 정말 통장에 남는 돈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은 오히려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나서 예비용으로 빼둔 비상금을 헐어 써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은 생활비가 조금 빠듯하네. 다음 달엔 친구들 모임 좀 줄여야겠어. 가계부를 쓰던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틈새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전조 증상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잖아. 정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돼. 바로 이 생각.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이 사실이 저를 지독한 자만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두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내 노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이라고 믿었죠. 내 집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거나 이 집을 팔아야 할 일이 생길 거라는 상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더 오를 테니 저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생활비가 쪼들려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허세를 부리며 넘겼던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노인 빈곤 문제나 하우스 푸어 이야기를 다룰 때면 채널을 휙 돌려버렸거든요. 저건 준비 없이 늙어버린 남의 집 이야기야. 그렇게 제 스스로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막아버렸던 겁니다. 제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이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거라는 지독한 오만함.
그 자만심이 제 눈을 가리고 앞으로 닥쳐올 지옥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내 현실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직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240만 원이라는 연금과 6억 원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적어도 제 노후의 방어선을 그렇게 허술하게 열어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제 자만심은 머지않아 가장 뼈아픈 대가를 요구할 참이었습니다. 이제 막 평화로운 은퇴 생활에 적응해가며 방심하고 있던 저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위기가 서서히 아주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지만 간신히 유지되던 평화가 깨진 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 큰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번듯한 양장을 입고 다니던 녀석의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있었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몸에서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짙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너 이 밤중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제가 놀라서 묻기도 전에 녀석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렁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바닥만 보며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주방에서 뛰어나와 민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죠. 한참을 오열하던 녀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담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야심차게 시작했다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부도 위기라는 거였습니다. 확실하게 들어오기로 했던 투자금이 중간에 막혀버리면서 물건 대금을 치르지 못해 당장 내일 모레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버지, 딱 2억 원만 도와주세요. 6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이번 위기만 넘기면 우리 회사 무조건 대박 납니다. 이대로 가면 저 진짜 한강 가야 해요. 다 큰 35살짜리 아들이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식 이기는 부모 보셨습니까? 자식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가 눈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비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모른 척하고 매몰차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아내 미진이는 벌써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 팔뚝을 부여잡고 치마폭을 눈물로 적시면서 저를 흔들어댔습니다. 여보, 우리 민석이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자, 응? 당신 명의로 된 그 권선구 아파트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 안 될까? 아내의 입에서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떤 집입니까? 제가 30년 동안 공장 먼지 마셔가며 뼈 빠지게 일해서 일군 우리 부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대출 10원 한 푼 없는 6억 원짜리 온전한 내 집. 이 집마저 건드리면 우리 부부의 노후는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쳐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보니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깟 돈이 뭐라고 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나 싶어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소가리를 했죠. 결국 저는 며칠 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 문서와 인감도장을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내에 있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작성하는데 볼펜을 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을 설명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사형 선고문처럼 들리더라고요. 고객님, 6억 원짜리 아파트 담보로 2억 원 대출 승인되셨습니다. 그렇게 제 영혼을 깎아낸 돈 2억 원이 민석이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와 흐린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고 그저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안도하며 한숨을 돌리는 아내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는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잘한 일이다. 자식이 살아야 부모도 사는 거지. 6개월 안에 돌려준다고 했으니 잠깐만 고생하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2억 원이면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늪이 될 거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난 뒤 한두어 달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통장에서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긴 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민석이가 금방 자리 잡고 이자부터 꼬박꼬박 쳐서 갚는다고 했어. 우리 그때까지만 조금 아끼면서 버텨보자. 아내는 저녁 밥상에 김치와 된장찌개만 올려놓으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번듯하게 일어설 거라는 그 헛된 희망 하나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집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 부부의 얄팍한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하게 돌아갔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무서운 소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느니, 영끌족들이 이자 폭탄에 쓰러진다느니 하는 흉흉한 보도였죠. 처음에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이거나 욕심부려 집을 산 젊은 사람들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있던 은행 우편물을 뜯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변동금리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른 겁니다. 처음 대출을 실행할 때만 해도 70만 원 언저리였던 이자였습니다. 그 돈이 불과 몇 달 만에 훌쩍 뛰어올라 어느새 매달 120만 원을 찍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연금이 240만 원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돈이 은행 이자로 고스란히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변동금리로 은행 빚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 피 말리는 고통과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돈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무시무시한 건강보험료까지 떼고 나면 어땠을까요? 한 달 동안 우리 부부가 먹고 살아야 할 순수 생활비는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호기롭게 밥값도 먼저 내고 주말이면 아내와 갈비도 사 먹었던 그 든든했던 연금이었습니다. 이제는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신기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가다가도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가격표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기 코너 앞에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성거리기만 했죠. 결국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반값 스티커가 붙은 어묵 한 봉지만 달랑 사들고 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고기는 무슨 고기야? 나 요새 소화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이 콩나물이나 무쳐 먹자.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시들해진 채소를 장바구니에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정말이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푹푹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눈칫밥 먹는 기분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권선구의 번듯한 6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멀쩡한 노부부였지만 우리 집 냉장고 안은 텅텅 비어가고 있었고 집안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기대앉아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미싱을 돌리며 고생한 탓에 고질병처럼 달고 살던 관절염이 도진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 먹어야 할 상황이었죠. 당신 왜 미련하게 참고 있어? 당장 내일 병원 가서 검사받고 입원해. 제가 화를 내듯 소리치자 아내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은 나 저번 달에 내 이름으로 들어둔 실비보험 해약했어. 당장 다음 달 은행 이자 낼 돈이 모자라잖아.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파스 붙이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 빚 갚아주겠다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평생 부어왔던 보험마저 깨버린 겁니다. 아내가 통증을 견디며 식은땀을 흘리는데 당장 수술비 몇백만 원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내 몸 아픈 것조차 마음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비참함. 돈이 사람의 숨통을 얼마나 잔인하게 조여오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새벽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찬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죠. 다음 달 이자는 또 어떻게 막아야 하나. 만약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 우리 부부는 진짜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건 아닐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가장 절망스러웠던 건 굳게 믿었던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돈을 가져간 지 반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들에게서는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전화를 걸어봐도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서둘러 끊기 바빴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 전화를 피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때서야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맹목적인 희생이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끔찍한 진실을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견고한 아파트라는 성이 무서운 이자라는 파도에 매일 조금씩 흔적도 없이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벼랑 끝에서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목을 서서히 조르던 이 지옥 같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장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동네 어귀에 있는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에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러 왔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는데 말이죠. 내 손으로 내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길은 마치 제 살점을 도려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 좀 빨리 팔아주세요. 금액은 조금 낮춰도 좋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굳은 얼굴로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매수자가 아예 씨가 말랐어요. 제값 받기는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살던 집을 급하게 팔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샀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철저하게 남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집을 파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독한 고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어김없이 은행 대출이자 120만 원을 내야 하는 날짜는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6억 원에서 1,000만 원만 깎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2천만 원, 3천만 원. 매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호가를 낮췄습니다. 나중에는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이 지옥 같은 이자의 늪에서 저 좀 꺼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군요. 결국 집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에 젊은 신혼부부 한 쌍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방 화장실 물기까지 싹싹 닦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집을 휙 둘러보던 젊은 남편이 툭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집은 낡았는데 수리할 곳이 많네요. 여기서 5천만 원 더 빼주시면 바로 계약할게요. 속에서는 피눈물이 났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6억 원을 호가하던 제 평생의 자부심을 5억 4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앉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도장을 쥔 손이 어찌나 파르르 떨리던지
인주가 계약서 여기저기에 붉게 묻어버렸습니다. 집을 판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건 이미 제 돈이 아니었죠.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아들 녀석이 빌려 썼던 대출 원금 2억 원을 갚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갚지 못해 첩첩이 쌓인 밀린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떼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았으니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에 비싼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치르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 부부 손에 남은 돈은 딱 3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땀 흘려 쌓아 올린 제 인생의 절반이 단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통장에 찍힌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넋 놓고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당장 이 3억 원으로 늙은 우리 부부가 비바람을 피할 새 둥지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수원 시내의 번듯한 아파트나 신축 빌라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밀려나듯 찾아간 곳은 수원 외곽 연무동에 있는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파른 계단을 헉헉대며 걸어 올라가야 하는 3층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겨울에는 베란다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딱 그 가격에 맞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30평대 아파트에서 쓰던 짐을 좁은 빌라에 다 넣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혼술하고 애지중지 아끼던 자개장도, 제가 퇴직 기념으로 샀던 가죽 소파도 전부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야 했습니다. 내 과거의 영광을 쓰레기차에 던져버리는 기분이었죠. 포장이사도 부르지 못해 용달차 한 대를 불렀습니다. 젊은 짐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좁은 계단으로 이삿짐을 나르는데 버리지 못해 끌고 온 낡은 서랍장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짐 정리가 대충 끝나고 방바닥에 멍하니 앉아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아내가 보이지 않아 좁은 집안을 둘러보니 비좁고 차가운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더라고요.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고 행여나 제 귀에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자기 입을 꽉 틀어막은 채로요. 그 굽은 등을 지켜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삼키고 입자국이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장이 무능해서 늙은 아내를 이런 찬바람 부는 곳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못 본 척 거실 바닥에 먼지를 벅벅 닦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속으로 수백 번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평수는 반토막이 났어도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은행 빚은 없잖아. 매달 우리 숨통을 조이던 그 끔찍한 대출 이자 안 내도 되니까 적어도 발 뻗고 잘 수는 있잖아. 맞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 매달 나오는 연금 24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낡은 빌라에서 살더라도 그 돈을 온전히 우리 두 사람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비록 화려했던 노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의 진짜 마지막 방어선만큼은 간신히 지켜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알량했던 안도감이 머지않아 우리를 얼마나 더 끔찍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원 연무동의 낡은 빌라로 이사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시원찮아 방바닥은 미지근했고 베란다 창문 틈으로는 제법 서늘한 밤 공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3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옹색하기 짝이 없는 방구석이었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면제를 삼켜도 오지 않던 잠이 그 좁고 낯선 방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눕자마자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난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6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을 때는 매일 밤이 지옥 같았는데 그 알량한 집 한 채를 날려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겁니다. 우리를 옥죄던 그 끔찍한 대출이자 120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우리 부부의 연금 240만 원. 이전에는 은행에 고스란히 바치느라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돈이 이제는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된 겁니다. 빌라 생활은 막상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내던 관리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빌라 반상 회비 10,000원에 수도세와 전기세를 다 합쳐도 한 달 유지비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되더군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허공에 뿌리며 살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 빚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의 구분 등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보, 오늘 날도 좋은데 우리 동사무소 한번 다녀올까? 어느 날 아침 제가 먼저 아내에게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재산이 3억 원대로 팍 줄어들었으니 혹시 우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나라의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예전 아파트에 살 때는 동사무소 복지창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웃거릴 급이 아니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짐을 내려놓고 나니 그런 알량한 체면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 부부의 재산 상태를 조회해 주었습니다. 비록 연금 소득이 있어서 당장 큰 현금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의료비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꼼꼼히 적어주더군요.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나라에서 다 늙은 우리 부부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수원 지동시장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만 고집하던 아내가 이제는 시장 골목을 아주 신나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여보, 이 시금치 한 단에 1,500원이래. 마트보다 절반이나 싸다.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가득 쥐고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늘 한 점 없는 맑은 미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 시장 입구에서 파는 따뜻한 호떡 2개를 사서 아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시장에서 사온 바지락을 듬뿍 넣고 시원하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한 숟갈 떠먹는데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식탁 너머로 저를 보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꽤 잘 버티는 거 아냐? 집은 좀 좁아졌어도 이자 나갈 일 없고 밥 먹을 돈 충분하잖아.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 연금이랑 내 연금 합치면 우리 둘밥 굶을 일은 없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진짜 우리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비록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은 날아갔지만 우리 부부의 목숨 줄인 노후 자금의 절반은 지켜냈으니까요. 아들 녀석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자기 앞가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폭풍우는 없을 거라고, 이 작은 빌라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늙어가면 그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참 오랜만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아주 깊고 단란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간신히 찾아낸 그 얄팍한 평온함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로 이사 온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천둥까지 치던 아주 어두컴컴한 일요일 아침이었죠. 거실에서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요란한 쾅쾅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 아침에 누구지? 앞집에서 물이라도 새나? 저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무방비 상태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를 쫄딱 맞은 큰아들 민석이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노숙자처럼 뺨은
푹 패여 있었고 옷에서는 쉰내와 빗물이 섞인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만든 건 초점을 잃고 덜덜 떨고 있는 녀석의 텅 빈 두 눈동자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직감적으로 무언가 단단히 아주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 이 꼴이 대체 뭐냐? 사업은 어쩌고 이 아침에 짐을 싸들고 와. 제가 놀라서 다그치자 아들은 현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쇼핑몰 사업은 제가 2억 원을 보태주었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가족같이 믿었다던 동업자 놈들은 아들이 끌어온 제 아파트 판 돈과 물건 대금을 전부 빼돌려 이미 석 달 전에 해외로 잠적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녀석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저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혼자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어요. 아들은 도망친 동업자들의 몫까지 떠안고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보겠다며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무서운 돈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이미 제1금융권 은행 대출이 꽉 막혀버리자 이자가 살인적인 제3금융권 캐피탈과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결국 이자에 이자가 붙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당장 내일 모레까지 5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거래처 사장들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곧바로 감옥에 갈 처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 당장 5천만 원 안 막으면 이번 주에 진짜 구속돼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벌벌 떠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남은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시는 이 빌라 전세 보증금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두 분 연금 나오시니까 월세로 돌리시면 제가 나중에 꼭.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내 새끼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심장에 시퍼런 칼을 꽂고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빌라 보증금 3억 원이 대체 어떤 돈입니까? 우리 부부가 6억짜리 아파트를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낸 마지막 목숨줄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외풍이 불어도 우리 늙은 부부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게 막아주는 마지막 방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서 자기가 친 사고를 수습하겠다니요. 부모의 남은 뼈와 살마저 전부 발라먹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에서 뛰어나온 아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감옥 가면 어떡해? 여보, 우리 남은 돈 좀 어떻게 안 될까? 아내는 이성을 잃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고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얻은 우리 부부의 얄팍한 안도감은 그렇게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혀를 깨물고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은 이제 막 그 진짜 이빨을 드러내며 제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집 거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벌벌 떠는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하고 있었고 아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숨이 넘어갈 듯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초점 잃은 눈으로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죠. 여보, 애가 당장 감옥에 간다잖아. 빨간 줄 그어지면 제 인생은 끝이야. 우리 이 빌라 보증금 3억 원에서 5천만 원만, 딱 5천만 원만 어떻게 빼주자. 제발. 아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 전형적인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 돈 빼주면 우리 부부는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 이 보증금은 우리 목숨줄이야. 이거 건드리면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제 고함 소리에 놀란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좁은 빌라 거실을 꽉 채우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었을까요? 단순히 돈 5천만 원이 아까워서? 내 노후가 망가질까봐 두려워서?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지독한 분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제게서 눈물로 뜯어갔던 그 2억 원. 그 피 같은 돈의 절반은 회사를 살리는 데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동업자들이 도망가고 회사가 기울어가는 와중에도 아들 녀석은 서울의 비싼 아파트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고급 수입차 리스 비용도 제 돈으로 막았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제 손주들 비싼 영어 유치원비까지 제가 목숨 걸고 대출받아준 그 돈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순간 슬픔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지독한 배신감과 구역질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트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아내는 그 무서운 관절염 통증을 참아가며 이자 맞겠다고 자기 실비보험까지 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를 말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말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놈은 부모의 뼈를 깎아 만든 돈으로 끝까지 자기 알량한 허세와 껍데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 내가 사람 새끼냐? 애미가 아파서 파스 붙이고 누워있을 때 너는 그 돈으로 외제차 굴리면서 떵떵거렸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들은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품위 유지가 안 되면 거래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핑계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녀석은 지금 반성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다시 늙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러 온 흡혈귀에 불과하구나. 생각처럼 자식 농사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요. 제 이름으로는 이제 신용대출도 안 나와요.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대출이라도 땡겨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파산하면 끝장나요. 끝까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주둥이를 냅다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흘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해. 내가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설거지해서라도 우리 아들 이자 갚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당장 은행 가서 돈 빌려올 거야. 혹시 자식 일이라면 눈이 뒤집히시는 부모님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수영도 못하는 부모가 같이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한 명이라도 무태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밧줄이라도 던져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짐을 싸는 아내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저 녀석 빚 갚아주겠다고 보증금 빼고 대출 받으면 우리 부부 당장 파산이야. 그럼 저 녀석이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를 먹여 살려? 다 같이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자는 소리야. 지금 제 눈에 핏발이 서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아내도 제풀에 지쳐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좁은 거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저는 밤새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가 수건을 입에 물고 오열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현관문 앞에는 아들이 멍한 눈으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녕 내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들어낸 가족의 모습인가? 240만 원의 연금과 6억짜리 아파트를 꿈꾸던 내 노후의 결말이 고작 이건가? 담배 연기가 매워서인지 아니면 서러움 때문인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요란한 빗소리가 밤새도록 빌라 창문을 때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끔찍한 사투를 끝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밤새 낡은 빌라 창문을 거칠게 때리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는 거실에는
밤새 피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던 입술을 닦아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내와 아들을 거실 바닥에 마주 앉혔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해지면 우리 세 식구는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제 스스로의 뺨을 때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서가, 내 짐 싸라.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 입에서 나온 그 차갑고 건조한 한마디에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귀를 의심하는 듯 핏발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사기죄로 감옥 간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이 빌라 보증금 3억 원 중에서 딱 5천만 원만 대출로 빼주시면 끝까지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려 드는 그 입을 당장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말을 아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빚을 졌든 그 돈으로 외제차를 굴리다 파산을 하든 이제 더 이상 내 똥 치우는 일에 부모를 끌어들이지 마라. 나는 오늘부로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감옥에 가서라도 직접 책임져. 그렇게 말하며 저는 녀석의 이민 가방을 현관문 밖으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눈앞에 띄지 마. 아들은 저를 아주 원망스럽게 마치 원수를 보듯 무서운 눈으로 한참을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바닥에 침을 한 번 뱉고는 거칠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닫힌 철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숨죽여 울던 아내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며 짐승처럼 울부짖더니 결국 거실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막상 해보니까요. 내 손으로 살부치를 매몰차게 떼어내는 고통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가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자식을 길바닥에 버렸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저를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새끼를 감옥에 보내고 모른 척하는 독한 애비가 세상에 어딨어? 하면서 저를 찔러댈지도 모르죠. 솔직히 응급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내의 링거병을 쳐다보면서 수십 번도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 5천만 원을 구해주겠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아내의 응급실 처치 비용으로 15만 원을 결제하는데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며 결제가 거절되는 B-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알람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약 그때 자식의 불쌍한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마지막 남은 보증금을 헐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돈 5천만 원을 빼서 아들의 제3금융권 대출 이자를 막아주었다 한들 아들의 빚이 씻은 듯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결국 우리 부부의 남은 노후 자금과 연금마저 모조리 빨려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 부부는 아내의 병원비 15만 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기 하나 없는 지하 단칸방이나 한겨울 길바닥에서 다 같이 얼어 죽었을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지옥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겠죠. 독하게 쳐냈기에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기에 최소한 우리 늙은 부부의 얇은 목숨줄만큼은 간신히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쓰러지면 자식을 잡아 끌어올려줄 마지막 밧줄마저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도 내 노후를 지킬 이 집과 연금만큼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퇴원해 창백한 얼굴로 걷는 아내의 손을 제가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민석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가슴에 돌덩이 하나 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우리 두 사람 목숨만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버티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잡은 그 거친 손에 힘을 꽉 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내도 머리로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내린 이 끔찍하고 잔인한 절연이라는 선택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고 갈갈이 찢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뼈아픈 결단이 우리 부부를 최악의 파국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거대한 상처와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남은 노후를 맨바닥에서 다시 아주 처절하게 쌓아 올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폭풍 같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들도 시간이 흐르니 어느새 조금씩 무뎌지더군요. 지금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고 연을 끊은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빌라 보증금 3억 원과 우리 부부의 연금 240만 원. 이 돈만 파먹으며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언젠가 또 불안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힐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벼룩시장을 뒤지고 시청 고용센터를 매일같이 찾아다녔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년에 중소기업 관리부장으로 30년을 일했어도 68 먹은 늙은이를 반겨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밀어넣고 거절당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드린 끝에 지금 저는 광교 신도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주민들이 버린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고 냄새나는 분리수거장에서 종이박스를 접는 게 제주된 일이죠.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일해서 제 손에 쥐어지는 근로소득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아내 역시 쓰러졌던 몸을 추스르고 동네 시장 어귀에 있는 국밥집에서 오전 파트타임으로 홀서빙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두꺼운 보호대를 차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면서도 식당 주인이 챙겨주는 남은 깍두기와 겉절이를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올 때면 환하게 웃습니다. 여보, 나 오늘 분리수거장 제일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동대표한테 캔커피 받았다. 아이고, 우리 회사 호랑이 박 부장님, 이제 완벽한 아파트 반장님 다 되셨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이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예전 권선구의 6억짜리 아파트에 살 때라면 상상도 못했을 유치한 대화죠. 광교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다 보면 예전 떵떵거리며 살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 예식장에서 만났던 그 동창놈들은 제가 경비복을 입고 파지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걸 알면 혀를 차며 불쌍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지금이 예전보다 100번 1000번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 새벽에 내 땀 냄새 밴 돈으로 사먹는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그게 무서운 이자 빚더미 위에 앉아 씹어 삼키던 비싼 소갈비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부는 매달 통장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찍힙니다. 제 경비 월급 200만 원에 아내의 알바비, 그리고 부부 연금 240만 원이 고스란히 합쳐진 덕분이죠. 은행 이자로 뜯기는 돈이 1원 한 푼도 없으니 이 돈은 오롯이 우리 부부의 생명줄입니다. 게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꼼꼼히 알아둔 덕분에 우리 재산 수준에 맞는 노인 복지 혜택이나 나라에서 나오는 의료지원금 제도도 다 파악해 두었습니다. 당장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꿰뚫고 있죠. 가난의 밑바닥을 한 번 찍고 나서야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연금과 현금이 얼마나 무서운 방패인지 깨달은 겁니다. 큰아들 민석이와는 아직도 철저하게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건너 지인을 통해 들리는 소문으로는 결국 사기 사건으로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지방의 작은 금형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작은 고시원에 살면서 밤낮 없이 기름때를 묻혀가며 자기 힘으로 불법 사채 빚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가끔 새벽에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던 녀석의 핏발선 얼굴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지곤 합니다.
살부치를 떼어낸 자리가 여전히 욱신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업보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을 먼저 찾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그 녀석이 남의 돈 무서운 줄 알고 진짜 어른이 되어서 당당하게 자기 두 발로 제 앞에 서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려 합니다. 우리는 6억이라는 신기루를 잃었고 자존심을 버렸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고통을 대가로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식에게도 은행에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우리 부부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덮고 자는 연무동 낡은 빌라의 얇은 이불이 그 옛날 화려했던 30평 아파트의 비단요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제 못난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이 콕콕 찔리거나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설마 내가 저렇게 바닥까지 가겠어?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 통장 잔고와 자식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셨을 거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빈곤한 노인들 사연이 나오면 나는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았다고 혀를 차며 채널을 돌려버렸던 저였거든요. 그 오만했던 남자가 바로 내일의 제 모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피눈물을 쏟아내고 가족의 살점을 도려내며 깨달은 노후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인생의 오답 노트이자 여러분을 위한 처절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절대로 집 한 채를 노후의 전부라고 맹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하는 광교 아파트 경비 초소에 같이 근무하는 72살 박 반장님이 계십니다. 며칠 전 야간 순찰을 돌고 와서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마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박 부장님, 나도 왕년에 분당에 40평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떵떵거렸어. 집값 오르는 것만 믿고 현금 준비 하나도 안 하다가 아들놈 식당 차려준다고 훌렁 날려먹었지. 결국 그 형님도 70이 넘은 나이에 굽은 허리로 야간 분리수거를 뛰고 계십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내 손에 쥐어진 빵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떼어먹을 수 없는 그저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콘크리트를 헐값에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늙고 힘없는 우리에겐 피를 말리는 지옥 같은 고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나 의료비를 헐어서 주지 마세요. 특히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식에게 목돈을 건네주는 짓은 부모와 자식이 다 같이 낭떠러지로 손잡고 뛰어내리는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새끼가 당장 돈 못 막으면 감옥 가고 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해서 피 같은 돈 2억 원을 덜컥 빌려줬잖아요. 자식이 눈앞에서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어집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마지막 동아줄마저 자식에게 던져주고 나면 나중에 자식이 진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방패도 없이 무방비로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숨이 막혀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냉정하고 매몰차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밖에서 다치고 깨져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힘이 남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착을 버리고 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매달 내 통장에 어김없이 꽂히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을 여러분의 목숨처럼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그 지옥 같은 빚더미 속에서도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국민연금 240만 원과 빌라 보증금 3억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현금이 마르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몸뚱이, 건강입니다.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없어서 방구석에서 진통제로 밤을 지새우게 되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 관절염 약값 하나 못 대줘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거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내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고 결국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마저 바닥에 비참하게 나뒹굴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연금이 턱없이 적어서 어차피 노후는 다 틀렸다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방에 누워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아요.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부딪혀보니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챙겨주는 노인 복지 제도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조건이나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주민센터 복지창구로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노인 일자리나 주거지원금, 의료 혜택이 있는지 악착같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모의 위대한 내리사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내 손에 쥔 마지막 현금 한 푼까지 자식에게 전부 내어주는 짓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철저한 공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길고 외로운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나라님도 내 노후를 100%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내 주머니에 꽉 쥐어있는 내 돈만이 차가운 비가 오고 매서운 눈이 올 때 나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하고 든든한 우산입니다.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앞이라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연금 앞에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수십 년의 노후를 비참하지 않게 내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정답이더라고요. 오늘 제 길고 부끄러운 그리고 너무나도 아팠던 실패담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는지 또 얼마나 무서웠는지 깊이 공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하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악착같이 우리만의 둥지를 틀었죠. 그렇게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내 노후를 지키는 건 절대 부끄러운 욕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돈과 시간을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쓰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서 다른 수많은 사연들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이 세 가지 핵심만큼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절대로 대출을 받거나 내 살 집을 팔아서 자식의 빚을 갚아주지 마세요. 자식이 눈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어도 눈 딱 감으셔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자식의 실패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며 부모와 자식이 함께 파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훗날 자식이 다시 일어설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한 채에 내 노후의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 손에 현금이 쥐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나를 살리는 건 얼어붙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연금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진짜 내 생명줄입니다. 셋째, 내 몸을 지킬 최소한의 의료비와 보험은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젊어서는 건강이 재산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돈이 곧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비가 없어서 냉골 방구석에서 진통제로 버티는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프면 언제든 당당하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돈, 그것이 바로 내 노후의 존엄성입니다. 생각처럼 노후라는 게 텔레비전 드라마 결말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더라고요. 자식에게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가요? 주변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독한 부모라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알량한 체면과 맹목적인 내리사랑 때문에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내 자식과 내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은퇴 후의 팍팍한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도, 내가 낳은 자식도 완벽한 정답이 될 순 없어요. 연금이 얼마든, 남은 재산이 얼마든 끝까지 내 두 손에 꽉 쥐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둥지 안에서 따뜻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 피눈물 나는 이 아픈 경험담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작은 방패막이라도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로 홀로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훌훌 털어내고 독하게 마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거나 현실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드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으로 위로가 필요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께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도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은 우리의 진짜 현실 이야기, 살아 숨쉬는 뼈아픈 사연과 현실적인 노후 대책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날이 제법 찹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늘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오늘도 평안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